저는 어딜 가나 눈에 띄는 편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활달한 성격도 아니고 또 특출난 외모도 아닌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좀 남들에 비해 제가 큰 키가 좀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 덕분인지 호리호리한 체형에 174cm, 여자치고는 좀 큰 키라서 어릴 적부터 모델이라는 직업이 좀 잘 어울리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종종 들었는데요. 또 저희 엄마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셨는데 그럴 때면 제가 그 옆에서 좀 나이와 걸맞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해요. 보통의 아이라면 그림을 그린다고 떼를 쓰거나 놀아달라고 방해를 하거나 또 엄마가 그림 그리는 것을 지켜볼 텐데 저는 이 모든 것이 아닌 엄마의 옆에서 혼자 포즈를 취하면서 좀 자신의 모습에 자주 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저희 엄마도 제가 좀 끼가 있다고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진학할 때 저는 일반 고등학교가 아닌 매체를 경험할 수 있는 예고를 갈 것을 좀 권유하셨어요. 다행히 합격을 했고 저는 처음에는 막연하게 남들이 권하기만 했던 그 모델이라는 길에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진짜 모델이 돼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길을 가고 있었는데 저희 학교 교복이 좀 많이 눈에 튀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어딜 가나 시선을 참 많이 받았는데 어떤 남학생 한 명이 지나가면서 저 들으란 듯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와, 저 키 큰 여자애 봐봐. 저런 애도 예고를 다니는구나 하면서 막 외모 비하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저는 좀 외모적으로 많이 자신감이 없던 사춘기 시절이었기 때문에 좀 집에 와서 정말 많이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저희 엄마가 항상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아직 너만의 특별한 매력이 나오지 않았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던 것 뿐이라면서 저 스스로에게 항상 자신감을 가질 것을 응원해 주셨어요. 제가 그러다가 우연히 접한 한 잡지에서 그 당시에 탑이셨던 장윤주 선배님을 발견했어요. 저처럼 눈도 작고 좀 동양적인 외모셨는데 저와는 달리 엄청나게 예뻐 보이고 빛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장윤주 선배님 같은 그런 모델이 돼야겠다. 그때부터 결심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등학교에 졸업한 후에 한 케이블 방송사에서 방송한 모델 오디션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고 저는 최종 2위라는 성과를 거두면서 모델 데뷔의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저의 직업이 지금 모델이냐고요? 아마 그렇다면 지금 절 보시는 가운데 제 이름을 아는 분이 더 있으셔야 하는데 아쉽지만 제 현재 직업은 모델이 아닙니다. 하지만 관련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모델을 한 탓일까요? 저는 거의 20년 가까이 이렇게 체형에 크게 변화가 없던 편입니다. 일종의 자기 관리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넓은 인맥은 아니지만 좀 오랫동안 만났던 지인들은 어제 만난 것처럼 아주 가깝게 또 한결같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나무 같다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항상 같은 모습이라고요. 이렇게 한결같은 제가 큰 인생의 전환점을 겪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델이라는 직업에서 지금은 가방 디자이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의 인생 이야기 궁금하신가요? 안녕하세요. 가방 디자이너 윤지혜입니다. 저는 한 번의 꿈을 이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을 꿨던 모델이 되어서 런웨이에도 서보고 좀 유명 잡지 화보 모델까지 해봤으니까요. 이름난 회사의 소속 모델로 4년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번의 꿈을 이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몇 번의 실패와 그리고 이유 있는 과정으로 꿈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게 이룬 꿈을 왜 간뒀냐고요? 늘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모델이라는 직업에 제가 조금 많이 어렵고 좀 지쳤던 것 같아요. 내가 쳐놓은 벽을 깨고 나와야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때 저는 모델 일 외에 해야 하는 방송 일이나 활동들이 조금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키가 패션쇼 모델을 하기엔 좀 애매했어요. 더 커야 했고 체형은 더 말라야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되는 무리한 다이어트도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제 스스로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나는 장윤주, 한혜진 선배님과 같은 탑 모델은 될 수 없다는 사실을요. 그때 불현듯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스스로 발전을 못하는 저를 발견했거든요. 그때는 하나만 잘해선 경쟁력이 없고 멀티형 모델이 각광을 받는 시대였어요. 연기와 몸매 그리고 외모까지 모두 완벽해야 했죠. 또 저는 자신감 없던 제가 모델을 하면서 나름 좀 자신감을 많이 갖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성형수술 권유까지도 받고 조금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요즘같이 인플루언서가 각광을 받는 시기였다면 저도 뭔가 다른 일을 같이 병행하면서 모델 일을 계속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남들이 대학교 졸업과 취직을 준비해서 인생을 계획할 때 저는 이미 꿈에 대한 현실과 그에 따른 허무함, 그리고 사회성의 필요성, 열심히 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꼭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을 남들보다 좀 빨리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어린 나이지만 꿈에 대해 정말 계획적이고 진지하고 추진력 있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저의 꿈과 멀어지는 일이 좀 많이 외롭고 슬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모델을 그만둘 생각까지 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원래 제 꿈은 모델이었고 모델로 대학까지 나왔고 근데 이걸 안 한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제가 모델 활동을 할 때마다 자주 들었던 말이 있는데요. 제가 입은 옷을 어디서 샀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얼마 안 한다며 가격을 알려주면 또 거기서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값비싼 명품이나 옷이나 그런 것을 착용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자주 칭찬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물건 고르는 센스와 좀 재주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모두가 브랜드 네임이나 그런 걸로 눈을 떴을 때 저는 가죽의 질을 더 보고 좋은 가죽으로 만든 자켓, 그리고 신발, 가방 등등 가죽에 조금 더 집착을 하면서 쇼핑을 하는 걸 즐겼던 것 같아요. 물론 가성비까지 맞춰가면서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디자인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 공부를 해야겠다는 새로운 제 미래의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가고 싶은 학교, 해야 할 것들, 준비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일본으로 돌아가서 한 패션 공예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1학년에 들어가니까 배우는 것들이 신발, 가방, 모자, 그리고 주얼리 등등 좀 여러 가지였어요. 저는 다 정말 재밌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은 신발이랑 가방이기 때문에 그게 큰 관심이 갔어요. 그런데 신발은 제가 디자인을 담기에는 좀 범위가 좁았고 그려내는 것이 좀 힘들었어요. 신발은 그리고 또 사이즈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제 성향상 좀 더 다양하고 넓은 생각으로 디자인을 하기에는 아마 가방이 딱 적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것은 한 짝이 아닌 딱 한 개로 끝나는 것도 정말 명쾌하고 너무 좋았고요. 저는 가방 디자인을 전공으로 정하고 유학 시절을 보냈고 졸업하는 해에는 일본에서 디자인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해야 하고 또 받고 싶어하는 YKK 어워드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이 또 저한테 정말 큰 자신감을 줬던 게 그 당시 저는 제가 스스로 좀 많이 디자인에 대한 한계에 부딪혔던 것 같아요. 제가 능력이 있는지 재능이 있는지도 좀 궁금한 순간이었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모델을 했을 때만큼의 열정이 아직 저 자신에게 느껴지지 않아서 많이 조급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밤을 새가면서 열정적으로 몰두해서 작품을 완성했는데 역시 열정은 배신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디자인한 작품인데요. 제가 건축물을 유학하는 동안 정말 많이 좋아했고 그 안에 있는 곡선, 직선 그리고 주로 인테리어 오브제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건축물 어디에 두어도 좀 오브제로서 고급진 작품이 되는 가방이 제 컨셉이었습니다. 지금 제 브랜드의 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디자인을 전공하면 다음에는 디자이너가 자연적으로 될 줄 알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의 재능과 돈이 필요했는데 살면서 처음으로 돈이 저의 발목을 잡는 순간이 생겼습니다. 저는 부모님 복은 타고났다고 제 스스로도 생각을 해요.
다양한 시선과 자유로운 생각, 그리고 소통으로 항상 저를 성장시켜준 어머니는 저의 가장 큰 재산인데요. 제가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저를 나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흔들리지 않게 지켜줬던 것은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작은 것에 대한 감사함과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무와도 같은 제가 흔들렸던 시기가 있었어요.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 집안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졸업을 한 뒤에 제가 원하는 가방을 부담 없이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부모님께서는 중국에 있는 아는 지인분 공장에서 제가 디자인을 해볼 것을 좀 권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서나 적응을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또다시 그렇게 중국 광저우를 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는 완전한 이방인이었어요. 이미 그곳에서 일을 하던 분들은 너무나 많았고, 그리고 저는 아직 30도 되지 않은 이제 막 갓 졸업한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애송이 취급하기에 좀 딱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정말 가고 싶어가지고요. 하지만 저는 여기 온 이상 제가 디자인한 가방 정말 샘플 하나만이라도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학생 신분이 아닌 디자이너로서 처음으로 제 가방 샘플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첫 가방은 너무나 무거웠고 실패였어요. 그래서 일단 실패라도 했으니까 됐다, 한국 가자, 이래서 한국으로 바로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와서 혼자 작업실을 구했고, 혼자 미싱 살 돈이 없기 때문에 무작정 가죽 한 장을 사와서 바늘과 제 손으로 직접 바느질을 해가면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만든 가방 이름은 안나백이라고 지었어요. 안나는 저희 어머니 세례명인데요. 그만큼 저희 어머니가 정말 중요했고 어머니를 생각하고 만든 의미 있는 디자인이었습니다. 광저우에서는 단지 샘플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광저우 그 지인분의 인스타그램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안나백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100% 카피는 아니지만 정말 딱 봐도 비슷한 쉐이프의 그런 가방을 판매하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가장 화가 났던 점은 안나백이라는 제 명칭을 그대로 도용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막 시작하는 초짜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특허권 이런 거는 알 수도 없었죠. 정말 화가 많이 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그 무엇도 없었어요. 그냥 단지 저는 그때 크게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절대 장사꾼처럼 디자인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계속 저는 저만의 커리어를 계속 쌓았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인생은 심플하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절대 망할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하라고요. 무언가를 시작하는데 망할 것부터 생각하면 시작은 어떻게 하냐고요. 거기서 굉장히 많은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해서 망하기밖에 더해? 길거리에만 나앉지 않으면 되는 거야 라는 마음가짐으로 정말 동네에 작은 옷가게 그리고 제 가방을 판매할 수 있는 샵을 냈습니다. 그때부터 현재 브랜드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했어요. 신설동 가죽공장을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가죽을 골라 명함 지갑 그리고 작은 클러치, 토트백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인지도 없는 브랜드에서 내세울 수 있는 건 희소성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이 시기에 왔는데요.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저는 일본 유학 중에 만난 태국인 남자친구와 연애만 8년을 했어요. 처음에는 제 사정도 그렇고 좀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점차 결혼이 좀 구체화되었고 2018년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태국으로 아예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겨우 읽어낸 작은 샵을 저희 어머니에게 좀 맡기고 말이에요. 그때 저는 태국에는 아무런 인연이 없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는 저는 정말 남편만을 보고 그곳을 갔는데 그 당시에 제가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집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아졌습니다. 부모님이 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작은 샵이라도 내서 운영을 하면서 어머니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는데 제가 태국에 있는 동안은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정말 제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가족을 위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 에어컨도 나오고 그냥 집에서 한가롭게 있는 순간조차도 저만 너무 편하게 있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워서 많이 견딜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밖으로 나와 집 인근 성당을 찾아가 기도를 하곤 했어요. 태국은 불교 국가지만 다행히 제가 머물고 있는 근처에 성당이 있어서 저는 혼자서 종종 찾아서 저희 가족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당장이 아닌 앞으로 저의 미래와 그리고 저를 위해서 평생을 아낌없이 저를 지원해 주신 부모님을 위해서 제가 손 놓고만은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가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가방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요. 단순히 경제적인 원조만을 바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태국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했고 좀 함께 공장 물색부터 함께 동행해 줄 것을 부탁했죠. 그리하여서 직장인의 황금 같은 주말을 제 사업에 올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같이 함께 다수의 공장을 돌아보다 외관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손끝이 정말 야무진 가죽 장인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태국에 어디가 좋은 가죽이 있는지도 찾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첫 디자인에서 좀 암초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바로 현실과의 타진이었습니다. 당시 넉넉하지 않던 자금으로 특별한 장식도 또 특수한 재질의 고급 가죽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정말 기본으로만 승부를 했어야 했는데 저는 첫 가방 디자인을 성공했을 때 딱 느꼈어요. 아, 정말 없는 가운데서 디자인이 나오는구나. 없으니까 제 욕심도 버리고 군더더기를 거두고 나니까 비로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그 당시에 나오더라고요. 제 브랜드의 첫 가방, 마카라백은 그렇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중요시 되는 현실이지만 저는 이유 없는 과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웠던 가운데 길을 찾았던 정말 매 순간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제가 모델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가방 디자이너의 길은 걷지 않았을 거고요. 또 가세가 기울지 않았더라면 저는 결혼 생활을 단지 만끽하면서 다시 가방 디자인 스케치는 하지 않았을 테죠. 그리고 정말 어려웠기 때문에 정말 쥐고 짜내서 디자인을 완성해야 했고 그 간절함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브랜드의 성향이 중요한 것 같아요. 브랜드의 성향은 곧 디자이너의 성향이죠. 저는 제 성향 그대로의 가방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아직도 걸음마 단계고요. 저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은 너무 천천히 간다,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데 빨리 가봤자 빨리 넘어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곱고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제 가방에도 오래오래 묻어나올 거고요. 저는 지금도 가방 브랜드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뜨겁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설레답니다. 앞으로도 제가 얼마나 성장을 할지 오늘 강연을 들으신 분들은 지켜봐 주셨으면 해요. 제 강연을 귀담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